1876년 개항 이후에 물가는 계속 오르고 또 지방 관리들의 횡포가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졌었습니다. 결국 1894년에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8천여 명의 동학교도와 백성들이 반외세, 반봉건을 외치면서 봉기를 일으킨 겁니다. 이 전쟁의 승패를 나는 알지 못하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싸우지 않으면 문명의 탈을 쓴 야만에게 우리가 지배당할 것이라는 사실이오. 이 동학농민군은요, 정말 이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정말 승승장구합니다. 동학농민군이 이대로 한양까지 딱 진격한다면 조선조정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거는 뭐 너무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덜컥 겁이 났던 이 조선조정은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맞아요. 이모군란 때도 그랬던 것처럼 청나라. 맞습니다. 바로 청나라. 고종은요, 이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서 이번에도 또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러자 일본이요,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할 때 서로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텐진 조약을 근거로 들면서 군사를 파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청일 양국이 조선에 개입한다는 딱 소식을 들으니까 동학농민군들이 이건 아니지, 이러다가 이거 전쟁 벌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진 해산을 합니다. 자, 그렇게 혁명의 불씨도 좀 잠잠해질 것 같던 1894년 6월 21일 자정, 어둠이 짙게 깔린 이 경복궁 주변, 여기에요, 완전 무장한 군사들이 가득 몰려옵니다. 정막을 깨면서요, 일본군이 모습을 드립니다. 돌격신에 맞춰가지고요, 거침없이 궁궐담을 넘은 일본군은요, 곧장 누군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지요. 일본군이 향한 곳 다름 아닌 도종 침소입니다. 조선에 들어온 일본군은 대체 왜 경복궁을 점령한 것도 모자라서 고종의 침소까지 침입한 걸까? 고종을 찾아간 일본의 속내. 이때 일본이 청나라에 보낸 문서를 보면 일본의 속내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청나라는 사사건건 스스로 반도를 속국이라 주장하며 음으로 양으로 반도의 내정에 간섭했다. 거기에 내란이 일어나자 속국의 위기를 구한다는 구실로 출병했다. 짐은 조선에 군사를 보내 전란을 영구히 없애 치안을 유지하고 동양 전역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한다. 메이지 천황의 선전포고문입니다. 청나라는 조선을 사사건건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청나라가 나쁘다. 네. 우리는 조선의 자주 독립을 방해한 청나라를 물리치고 동양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의의 전쟁을 벌이는 거다. 그러니까 단순히 침략을 위한 전쟁이 아니다. 이게 바로 일본이 국제사회에 비치길 원했던 모양새였던 겁니다. 정의로운 나라, 그렇죠. 겉에서 보기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게 평화의 필요했네요. 수호신. 네. 동양의 평화. 즉 우리가 착한 편.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고종의 침소에 침입한 이유, 바로 청나라와의 전쟁을 위해서 고종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청나라 군대를 조선 영토 밖으로 제발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일본 군대는 더 이상 침략군이 아니게 됩니다. 일본 군대는 조선을 위해서 파병한 정의로운 군대가 되는 거죠.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을 만드는 거죠, 지금. 예. 그렇다면 고종은 이런 일본의 태도에 위협을 느끼고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다른 나라에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서구 열강들,
우리는 조선 전국에 개입할 수 없다. 아. 라고 미국과 영국은 고종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스스로 힘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도와주고 언젠가 자기들 도움 필요할 때 우리의 힘을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그렇죠. 거지. 그래서 일본군이 경복궁을 습격하고 이틀 뒤인 1894년 6월 23일 일본은 당시 아시아 최강대국인 청나라를 공격해서 청일전쟁을 일으킵니다. 드디어. 그리고 9개월간 이어진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 청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막이 내리게 됩니다. 이야, 그래요. 일본이 이겼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조약을 체결해야죠. 네. 청일 전쟁의 막을 내리는 회담을 엽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합니다. 자, 조약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은 조선이 완전 무결한 독립 자주국임을 확인한다. 아하. 따라서 독립 자주를 손상시키는 조선국의 청국에 대한 공헌, 전례 등은 장래 완전히 이를 폐지한다. 와. 자, 이 정세를 모른 채 얼핏 보면 조선의 좋은 문장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죠. 그죠? 네. 예. 실제로 조선 사람 중에서는요, 조약의 내용을 전해 듣고는 오, 조선이 청으로부터 독립됐다. 이렇게 하면서 반기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과연 조선을 위해서 이런 조항 넣었을까요? 전혀 아니죠. 아이, 절대 아니죠. 맞습니다. 야, 이제 조선은 확실한 독립국이니까 이제 청나라 신경 쓰지 마. 한마디로 이제 청나라는 조선에서 빠지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모노세키 조약은요, 이제 청나라를 대신해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겠다라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요, 청나라에 막대한 전쟁 배상금은 물론이고요, 요동반도와 그 대만을 비롯한 청나라 땅까지 받아냅니다.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요, 그야말로 그냥 파죽지세 그냥 그대로 북진해서요, 청나라 만주까지 진출을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조선에서 일본의 영향력 엄청나게 높아지게 된 거죠. 제국주의 국가로 나아가면서 조선을 식민지로 삼으려고 했던 일본은요, 이제 조선의 내정에 야금야금 감삽하면서 그 계획을 구체화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꽉 막혀 있었던 이 조선의 숨통이 뜻밖의 사건 덕분에 뻥 하고 트이게 됩니다. 바로 이 일 덕분이었습니다. 아,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삼국 간섭이 일어난 거예요. 기세가 등등해진 일본이 청나라 만주까지 진출한 이 1895년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가 일본의 그 만주 진출을 막기 위해서 압력을 가한 사건을 삼국간섭.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 거죠. 요동반도를 일본이 소유한 건 청나라의 수도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조선 독립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일본이 차지한 요동반도를 다시 반환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나라 중에서도 일본의 그 요동반도 진출을 가장 적극적으로 막아선 나라가 있었어요. 어떤 나라였죠? 러시아. 맞습니다. 바로 조선과 만주의 국경선을 맞대고 있었던 러시아였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 나라의 압력을 받고 있었던 일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새 나라는 너무 세니까 눈치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갈게 이거죠. 맞습니다. 청나라에 다시 요동반도를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삼국 간섭으로 승승장구하던 일본의 기세가 한풀 뛰네요. 꺾이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조선 조정에도요, 잠시 평화가 좀 찾아온 듯 했어요. 아까 제가 숨통이 하고 뚫렸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런데요,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은 1895년 8월 또 한 번 조선 조정의 평화가 와장창 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조선 일본에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5번째 결정적인 사건. 을미사변. 1895년 8월 20일 새벽 광화문 밖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얼마 후에 괴한들이 담을 타고 경복궁 안으로 침입했죠. 이 경복궁에 침입한 괴한들의 작전명은 여우산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다름 아닌 조선의 왕비 명성황후였습니다. 아이고. 여우 사냥의 목표 명성황후를 발견한 자객은요 곧장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죠. 심지어 명성황후를 죽인 다음에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건청문 동쪽 노건숲 속에서 그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했습니다. 오. 남아있는 명성황후의 흔적이라고는 정말 단지 뼈 몇 줌뿐이었다고 합니다. 와. 경복궁의 건청궁에서 한나라의 왕비가 일본인 자객들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정말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참국 중의 참국이었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때 일본이 이 고종이 아닌 명성황후를 노린 이유 있죠? 일본은 왜 명성황후를 노렸을까? 자, 러시아의 압력에 일본이 곧바로 청나라의 요동 반도를 반환하는 걸 보고 고종과 명성황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러시아한테 가야겠다. 러시아는 일본도 무시 못한다. 우리가 러시아 편으로 붙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고종과 명성황후는 함께 러시아의 손을 잡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다면 조선과 러시아가 가까이 지내는 모습을 본 일본,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거 또 위험한데. 청을 그쵸. 가까스로 우리가 어쨌든 네. 빼냈는데 이제는 러시아가 와. 이렇게. 예. 그래서 일본은 청일 전쟁에 이어서 계속 일본의 걸림돌이 되는 러시아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고심을 했죠. 그래서 일본이 선택한 그 방법, 그게 뭐였냐면 고종과 명성황후. 명성황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성황후를. 그렇죠. 러시아와 정치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거였습니다. 경복궁까지 침입해서 대담하게 을미사변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조선 백성들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한테 다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면 일본이 굉장히 심각한 외교적 피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사건 다음 날인 8월 21일에 충격에 빠져있던 고종을 협박해서 즉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이 명성황후를 죽인 다음에 이것을 일본이 한 일이 아니다. 이거는 조선 내부의 정치 다툼 때문에 당파 싸움 때문에 명성황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을미사변의 현장에 일본이 끌고 온 사람이 있었죠. 주하단 씨 혹시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흥선대원군을 끌고 갔죠. 네. 예, 맞습니다. 다름 아닌 흥선대원군. 원래 일본은 명성황후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흥선대원군한테 을미사변의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일본의 야심찬 계획에 발목을 붙잡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네. 이때 일본의 히든카드였던 흥선대원군이 눈치를 챈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신의 공덕동 별장인 아소당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끌고 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복궁에 도착한 시간이 예상보다 너무 늦어지고 말았고, 그런데 일본이 명성황후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던 바로 그때 잔혹한 사건의 현장을 본 뜻밖의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진실이 담겨있는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도 예원 씨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가야겠는데 이걸. 자객들이 달려들자 국내부 대신들은 왕후를 보호하려고 두 팔을 벌려 앞을 막았다. 자객들은 수차례 왕후의 가슴을 짓밟으며 거듭 찔렀다. 실수가 없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왕후와 용모가 비슷한
여러 궁녀들도 살해되었다. 너무하네요, 진짜. 저 기록을 남긴 사람은 누굴까요? 사건의 진상을 폭로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서양의 외교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계략은 세상에 낱낱이 알려지게 됐던 거예요. 천만다행. 천만다행이죠. 진짜 이 기록 없었으면 너무 분했을 것 아, 같아요. 와, 그럼요. 이러면 흥성대원군이 가족끼리 뭐 죽이고 막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배웠을 착각할 거예요.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는 위험한 거죠. 일이고. 그러니까요. 한편 고종은요, 을미사변 이후 그 일본의 감시 얼마나 심했겠어요. 아니 부인도 죽였는데 고종이라고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네. 예. 이때 고종은 뭐 사실상 궁궐에 감금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암살의 위협을 온몸으로 느끼면서요, 살얼음판 같은 그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했겠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명성황후가 죽고 약 4개월이 지난 1896년 2월 11일, 고종은요, 일본의 서리빨 같은 눈을 피해서 어딘가로 피신을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주 나오죠. 바로 아관파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간 겁니다. 숨막히는 그 일본의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한 어찌 본다면 고종의 최후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당시 러시아 공사관은요, 이 서울 정동을 이렇게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언덕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고종은요, 다시 한번 친러파 중심의 새로운 내각을 세웁니다. 그리고 친일파 관료들을 체포하라! 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뭔가 반전을 꾀한 거예요, 지금. 오. 그런데 아관파천으로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선은요, 청나라, 일본에 이어 러시아의 내정 간섭까지 받게 된 겁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외교에는 반드시 뭐가 첨부가 된다? 영수증이 첨부가 됩니다. 공짜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요. 네. 8개월 동안 또 있었으니까. 그럼요. 식비 다 총괄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살기 위해 했던 이 고종의 선택은 또 한 번의 악수가 된 거죠. 이제는 청나라, 일본, 러시아까지 러시아. 정말 이 조선을 둘러싸고 이 세 나라 눈치 싸움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고종은 약 1년여 만에 경운궁으로 환궁을 합니다. 지금의 덕수궁인데요. 이 덕수궁으로 환궁하고 약 8개월이 지난 10월 12일, 고종은 조선의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초대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제 한국이라는 네. 이름이 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8년의 시간이 지난 1905년, 조선이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게 된 정말 6번째 결정적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뽑은 6번째 결정적 사건입니다. 일산늑야입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후 2개월이 지났을 무렵 1905년 11월 9일, 일왕의 특사가 경성에 도착합니다. 과연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 누굽니까? 이토이 네. 바로 일본의 초대 총리 대신 이토 히로부미. 자, 그가 서울 경성에 온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외교권을 일본이 차지한다고 국제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이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사늑약. 맞습니다. 본격적인 대한제국 침략 계획을 시작한 것이죠. 와. 그리고 5일 후인 11월 15일, 결국 고종과 이토 히로부미는 통역관을 대동하고 독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토, 고종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낙하시든 거부하시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거부한다면
그 결과가 어찌 될 것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긴 회의 끝에 고종과 대신들은 이또에게 이렇게 말하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체결은 불가하다. 오. 안 된다. 네, 을사늑약은 절대 체결할 수 없다라고 반대의 뜻을 모은 겁니다. 이완용. 근데 이완용이- 이완용이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게 조금 네. 신기한데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완용도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나는 조약에 찬성합니다 하고 얘기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속으로는 찬성하면서 좀 눈치를 보면서 적절한 때 타이밍을 아마 좀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완용이 미리 찬성한다고 얘기하면은 고종하고 대신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둘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대신들의 이 회의 결과가 누군가의 귀에 들어갑니다. 바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겠다는 일념으로 온 누구? 이토 히로부미. 이또 히로부미였죠. 이또는 이곳으로 쳐들어갑니다. 중명전. 중명전. 맞습니다. 바로 중명전으로 간 겁니다. 자, 저녁 8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간, 이 중명전에는요, 조선의 주요 대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당시 중명전의 분위기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칼이 늘어서 철통과 같고 내정부 및 궁중에도 일부 병사가 배치되어 그 공갈의 기세는 말로 형용하기 어려웠다. 자, 이 대신들이 회의장에서 빠져나가려고 할 그때 일본 헌병대가 딱 막아서면서 다시 그들을 회의장으로 밀어 넣습니다. 살벌한 분위기 속에 이토와 마주하게 된 대신들. 이토는요, 이들을 붙잡고 조약 승인을 강요합니다. 자, 이날 밤 이토 히로부미는요, 이 대한제국 대신들을 차례로 부르며 의견을 묻습니다. 국력이 약한 우리가 일본의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완용은 이토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합니다. 이완용의 강력한 찬성. 자, 결국 이런 분위기에 휩쓸린 나머지 3명의 대신도 찬성표를 던집니다. 결국 8명의 대신 중 5명이 찬성합니다. 아. 1905년 11월 18일 새벽 1시가 넘었을 때 이토는 대한제국 대신의 찬성을 빌미로 조약 체결을 선포합니다. 국가 간의 조약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이고 불법한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완용의 적극 찬성으로 이루어진 을사늑약. 결국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당합니다. 결국 격분한 민중들은요, 조약 파기를 외치면서 황궁 앞으로 몰려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 민중의 분노를 더욱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 글이 퍼집니다. 어떤 글이었을까요? 시일야 방성대곡 오늘 목노와 통곡하노라.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자, 당시 이완용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조약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의 헛된 말입니다. 외교에 대한 문제만 잠깐 이웃나라에게 맡겨졌으나 나라가 부강해지면 돌려받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변명이죠 뭐.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그저 외교 문제만 잠깐 일본에 맡겼을 뿐이라는 겁니다. 문제 없다는 겁니다. 을사늑약 체결을 선언한 직후 일본이 제일 먼저 한 일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조선을 철저하게 통치하고 감시할 통감부를 설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이고야. 1906년 3월 통감부로 온 초대 통감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굴까요? 아, 최동아 이토 히로부미. 네. 맞습니다. 바로 이토 히로부미. 이 통감부는요, 대한제국의 외교뿐 아니라 모든 분야를 제멋대로 간섭하고 감독하는 실질적 통치기관이 됩니다. 불합리한 상황에 분개하고 정의를 지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줬던 이완용. 이 을사늑약 이후 이완용은 새로운 내각의 총리 대신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이권을 챙길 수 있는 광산사무국 총재 자리도 받습니다. 지위와 재력을 이완용 이 두 손에 쥐게 된 겁니다. 참. 그리고 이완용은요, 이토에게 충격적인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지? 어떤 난관에도 좌절하지 않고 한국을 일본에 병합시키겠습니다. 이야. 철저하게 대한제국을 일본에 바치겠다는 맹세였습니다. 이토는요, 이완용을 의지가 강한 용기 있는 자라면서 절대적으로 신임하지요. 그리고 이완용은 이토에게 충성을 맹세한 겁니다. 자, 그러던 1907년 이완용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터집니다. 매국노 이완용 입장에선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큰 사건인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이지? 자, 여기서 짚어보는 별점 체크포인트. 우리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바로 그 사건. 바로 헤이그 특사입니다. 헤이그 특사. 자, 이 고종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 파기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들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던 사건이죠. 자, 그렇다면 고종의 이 시도는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예. 일본 때문에. 맞습니다. 일본의 방해로 고종의 특사들은 본 회의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합니다. 완전한 실패. 자, 그런데요, 일본이 방해했다는 건 일본이 고종의 특사를 눈치챘다는 겁니다. 자, 일본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맞습니다. 이토는요 크게 분노하면서 고종을 쫓아낼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런 이토가 찾은 자신의 충직한 부하는 누구겠습니까? 이완용. 이완용. 이토는요 이완용에게 이 일을 수습할 방법을 고종에게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고종에게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일본으로 가서 일본 천황에게 직접 사과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와. 지옥적이네요. 그의 집 담벼락은요 온갖 욕설과 분뇨로 더럽혀집니다. 이 시위대가 이완용의 집에 불을 질러서 집이 모두 불탄 일마저 있습니다. 나라를 판 매국노와 일본에 대한 분노는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1909년 10월 이완용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자신이 충성을 맹세했던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서 총을 맞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총뿌리가 이토를 향했습니까? 안중근이 시작해서. 맞습니다. 바로 안중근. 자, 그런데 이토의 죽음에 이완용은 슬퍼하며 애도하죠. 와. 아이고야. 자, 그리고 이토가 죽고 2달 뒤 또 한 번 경성을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당시 신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리 총리가 칼 맞아. 잠깐 리 총리가 칼마저가 이완용? 아까 칼 제가 네, 이 총리가 칼 맞았다고 칼을 그러니까 이완용이 맞아. 이완용이 칼 칼을 맞았다는 맞았다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총리인 이완용이 칼에 찔려 생사를 오간다는 기사입니다. 한 청년이 이완용의 죄를 벌하겠다면서 그의 목숨을 노린 겁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이재명. 이재명. 네. 이완용의 어깨, 허리, 신장, 팔을 찔렀고요. 동맥이 잘리면서 엄청난 피를 쏟게 됩니다. 자, 칼에 찔린 이완용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정도 칼 찔리면 못 살아요. 그 정도로 찔렸으면은.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살아남습니다. 아이고. 아니 엄청 찔렸는데 어떻게 살아남죠? 참. 이완용은 친일 매국 관료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의료진에게 최고의 수술을 받고요. 아, 퇴원한 뒤 요양까지 떠납니다. 아이고. 강자에게 기대 임금도 나라도 버린 이완용. 이완용은요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매국 행위에 더 전념합니다. 그리고 1910년 6월 일본에서 새로운 통감이 왔다는 소식이 들리죠. 총리 대신으로 복귀한 이완용은요 이 칼에 맞은 상처가 완전히 낫기도 전에 통감부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경술년 1910년 8월 22일 결국 이걸 체결하죠. 일본과 우리나라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치욕적인 조약, 한일 강제
병합조약입니다. 이 한일 병합조약 제1조 과연 어떤 내용이 올라가 있을까요?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의 모든 일에 관한 통치권을 완전하고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형한다.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결정은 이제 일본 황제가 일본. 하겠다는 겁니다. 와. 이 말도 안 되는 조약, 누가 가장 먼저 제의했을까요? 이완용. 이완용? 그렇죠. 맞습니다. 이완용이 일본 측에 찾아가 먼저 이 조약을 제안했던 겁니다. 이완용의 적극적인 합방 제안에 훗날 일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 속으로 물고기가 뛰어들어온 기분이었다. 와. 그물소. 이로써 이완용은 우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매국노로 남게 되었고요. 일본의 침략 계획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막대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부르죠. 경술국치. 경술련에 당한 나라의 수치, 나라의 씻을 수 없는 치욕이라는 겁니다. 경술국치 이후 이완용의 매국 행위는 다양한 곳에서 행해집니다.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일본어를 배우게 했고요. 이순신전 같은 위인전 금서로 만들었습니다. 읽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완용은요,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 민족의 정신까지 말살하는 데 앞장을 섰던 겁니다. 아유. 당시 일본은요, 매국 인사들의 그 공로에 따라서 자기와 돈을 내립니다. 이완용은요, 백작 자기와 돈 15만 원을 받습니다. 약 30억 정도가 됩니다. 자, 이 부동산을 합치면요, 재산은 더욱더 늘어납니다. 부동산의 크기는요, 여의도의 몇 배나 됩니다. 이완용은요, 1926년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1,300명의 조문객이 참여한 가운데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팔아선 안 될 나라를 팔아서 누려서는 안 될 부귀 영화를 누린 자라고 신문사설에 정확히 기록되었던 것이죠. 아. 대한제국의 사람들은 모두 이완용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친일파의 대명사 이완용은 지금까지 여전히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와. 아유. 죽기 직전까지도 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기색조차 없었다는 이완용. 그는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역사의 파렴치한 매국노, 나라를 판 대역 죄인으로 역사에 기억될 것입니다.